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이쪽 상황을 잘 아는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군사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분들과 대화하기가 오늘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뭐 쉽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올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나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계요? 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가족분들이 계시고 네네. 좀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많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 전쟁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분의 입장이 가장 좀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온 한국인 일리아입니다. 네, 즉 국적은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이 러시아 사람들보다는 조금 편안함이 있죠. 그렇죠. 자유로움이 있죠. 네네. 자, 오늘 좀 올가님 나와 계시니까 한마디 한마디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러시아 국적은 이제 버리신 거예요? 네, 국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네.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사 전문가 김종대 교수님. 네. 지금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 함이 뭐 침몰됐다. 이게 최근에 가장 큰 뉴스인 것 그건 같던데. 13일 날 예. 들어온 뉴스입니다. 예, 지난주죠. 근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예. 워낙 좀 무지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 미사일로 침몰시켰다고 그러고 네. 러시아에서는 사고가 나서 침몰된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러시아라면 명분을 더 갖고 가기 위해서라도 너네가 이거 침몰시켰어. 가만 안 둬. 우리 보복할 거야. 이러고 이제 공격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소 역설적인 상황으로 비춰집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를 전쟁 상대로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푸틴은. 말하자면은 그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우크라이나군한테 미사일로 얻어맞았다는 거 인정하기가 싫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대한 미사일 세 발이 날아가서 명중한 걸로 돼 있고 이거는 거의 뭐 지금 그 사실에 외신에서 가깝군요. 사실에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러시아는 이게 탄약이 폭발해서 사고로 그러니까. 침몰한 거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모스크바함은 그 순양함인데 이것이 흑해함대 기함 즉 지휘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력의 중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군요. 굉장히 흑해함대에 중요한 있는 거죠. 그 배 중에 가장 대장배예요. 예, 15,000톤 정도의 배수량이 있고 최신식 무장이 다 갖춰진 그 어떤 지휘함이기 때문에 네. 이 중심이 격침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러시아의 전략 자산을 타격한 거기 때문에 다른 전쟁 양상하고는 영역이 약간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전략적 단위에서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푸틴의 그 보복 의지도 곧바로 나왔고 네. 예, 이런 일이 또 계속될 때 이제 전쟁 양상이 점점 더 고강도 전략적인 단위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러죠. 상승된다. 예, 그런 어떤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로 이게 사고로 발생한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계속 보복은 감행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인근에 터키가 있거든요. 네. 그 터키가 수시로 지금 개입하려고 호시탐탐 네. 이 흑해를 아주 민감한 수역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러시아의 지휘함이 격침됐다 이렇게 되면 이쪽 일대에 지정하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 근데 생각보다 러시아가 굉장히 좀 오래 끌기도 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언론 통해서 보면 네. 군사력이? 실제로 러시아가 좀 많이 약해진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다
힘을 쓰지 않는 겁니까? 글쎄 뭐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네. 가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다 한들 네. 어떤 전쟁 준비 계획이 부실하고 또 다양한 집단지성 이 러시아 총참모부에는 정말 프로 군인들이 즐비하거든요. 그 군사 사상도 아주 심오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푸틴한테 조언이 되지 않고 푸틴의 독단으로 그 총참모부의 어떤 전문성을 압도해 버린다든가. 네. 또 이번에 보면은 징집병이 주종이 됐어요. 그 키이우를 침공한 그 북부의 병력 구성을 보면 약 3분의 2가 프로페셔널한 어떤 직업 군인이 아니라 어떤 징집병으로 돼 있고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전쟁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점점 야수로 변하고 괴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장에서의 지휘 통제의 문란함, 예, 이런 것들이 국가가 정의롭고 정당한 전쟁을 하고 제대로 준비하면 저렇게 안 합니다. 아. 예, 저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 아. 예, 그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 당나라가 억울해합니다. 예. 뭔가 지금 일사불란함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예, 그런 면에서 총체적 부실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올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지금 우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예, 무지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유가 뭐 나토의 동진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자꾸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의 친러 주민들이 러시아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돈바스를 러시아가 먹으려고 하고 뭐 이 정도 사안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들린 겁니다. 아 많이 틀렸습니까? 네, 많이 들렸고요. 이 형이 알려줬잖아 나한테. 이 형이 알려줬어요. 나도 어디서 들었잖아. 아,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군요. 만약에 이 정도라면 네. 어느 정도 네. 좀 얻을 건 또 얻고 음.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계속해서 전쟁은 진행이 되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그럼 올가님이 판단하고 계신 혹은 뭐 알고 계시는 전쟁의 진짜 원인이 뭐예요? 네, 일단 먼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는 한 핑계입니다. 이 전쟁을 핑계요. 오. 네,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제 핑계인데요. 옛날에 보시면 발트 3국은 2004년에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로마니아 등 이 국가들도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는데요. 네. 이 친소반 노선이란 게 전 유럽의 일종의 트렌드지 우크라이나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트렌드다. 우크라이나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은 그 지역에서 러시아 국기를 세우고 러시아 화폐 루블을 사용하고 네. 우크라이나어를 금지시키고 교육 과정을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시도를 하고 우크라이나 교과서들까지 불태웁니다. 이거를 보면은 안보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체성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연태 일부로 만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노사이드죠. 안보 차원의 전쟁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일단 잠깐 요 나토 부분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나토 가입이 원인인 걸로.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핑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울가 씨가 이제 그 나토 가입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배경은 이루고 있는 거는 전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거는 푸틴의 나쁜 행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원인과 근인을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울가 씨 그렇다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차피 나토 가입은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나토에서도 안 받겠다 그랬고 네. 그런데 이 나토 가입 문제를 공론화한 건 젤렌스키 대통령이란 말이죠. 계속 그 가입하겠다는 신호를 발신했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닷새 전에 2월 19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넨 안보 회담에 참여해가지고 네. 부다페스트 조약이 준수 안 되면은 그걸 재해석할 수 있다. 즉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자꾸 이런 어떤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토 가입이 본질이 아닌데 왜 그러면 젤렌스키는 자꾸 나토 가입을 하겠다. 또 핵무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야기함으로써 푸틴한테 좀 이렇게 명분을 제공해준 측면은 있지 않은가. 예, 이런 점들이 조금 이제 궁금한데 한번 느끼는 대로. 일단 올가님이 기분이 좀 언짢아요. 네, 먼저 나토에 가입하려면 북한 내부에 균열이 없어야 돼요. 근데 돈바스 사태로 우크라이나 내부에 균열이 생겼고 네. 돈바스는 내전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참여한 엄명한 전쟁이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푸틴이 일부러 계획 잔 게 아닌지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분쟁 국가는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는 자격이 안 겁니까? 됩니다. 자격 네. 자체가 안 되고. 나토 헌장에 그럴 경우에는 저 가입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돈바스는 사실 내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내전이 아니라 러시아가 개입한 부분이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8년 동안 러시아는 돈바스에 자신의 군대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바스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군의 리스트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돈바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좀 비유 하나 네네. 통해서 설명해볼게요. 이제 한국도 인천에 중국인 인구가 많잖아요.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중국은 어느 날 몰래 중국군을 인천으로 보내요. 그리고 인천에 사는 중국인들한테 무기를 나눠줘요. 그리고 이 인천에 사는 중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군사 분쟁을 시작해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제 인천에 중국의 군이 없다 주장함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이 연토를 독립시켜야 할까요? 지켜야 할까요? 그렇게 비유해 보니까 화가 이 확 부분은 나네. 예,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네. 지금 울과 씨 얘기는 이겁니다. 그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당시에 양상을 보면은 군대 그 마크가 있어요. 휘장. 이걸 가리고 특수부대가 그 정체불명의 특수부대가 침투를 해요. 러시아의 특수부대.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정체를 몰랐어요. 그거를 갖다가 서방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리틀 그린맨이라 그랬습니다. 리틀 그린맨. 그러면서 어떤 그 비정규전을 하는데 러시아는 침공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초기 양상이거든요. 우리 군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크림반도나 동부 지역을 공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후에 푸틴이 인정을 합니다. 얼마가 전쟁이 지난 뒤에 2014년에 맞다 우리가 보냈다. 이거는 한참 뒤에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이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돈바스에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했다면 이거는 와 진짜 너무 교활하고 너무 나쁜 짓 아닙니까 그거는? 아유 솔직히 사과하셔야죠. 뭐 제가 러시아 국민도 아니기 때문에 요 상황은 이제 러시아가 판단하기에도 맞는 상황입니까? 맞아요. 러시아 내에서는 그런 그렇습니까? 소리 있고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붙일 게 있는 게 그 아까 나토의 동진 정책에 대해서 푸틴의 핑계다라는 게 사실상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사실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나라는 일단 뭐 아까 올가 씨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발트 3개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는 가입했을 때는 왜 말이 없었냐, 왜 우크라이나를 말을 하고 있냐. 네네네네. 그 나라들은 군사력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인구 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 큰 그렇게 영향이 있는 큰 나라예요. 영향이 없어요 러시아에게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정말 큰 국가고 발전된 국가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푸틴 머리속을 봐야 되는데 네. 푸틴 머리속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주권이 갖고 있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에요. 푸틴 그렇죠. 머릿속에서는 푸틴 머리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러시아 일부예요. 푸틴이 몇 번 강조하면서 심지어 논문까지 썼어요. 네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일부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권을 나누고 있고 언어가 조금 다르지만 종교도 같고 우리가 같은 나라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잠깐만 걔네들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벗어난 것뿐이지 우리가 걔네를 개방시키겠다. 라는 게 푸틴 머릿속에
그 있는 세계관이에요. 아.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상당수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왜냐하면 소련 때는 우크라이나도 소련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가족 관계라든가 뭐 산업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가 되게 밀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엄마가 우크라이나의 사람이고 아빠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이 엄청 많아요. 아.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도 아마 진짜 많을 거고. 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누리면서 푸틴을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인데 근데 걔네들이 조금씩 이제 이탈해서 지금은 혼자 막 놀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올바른 게 아니야.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 라는 게 푸틴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의 지지율이 그만큼 높은 겁니까? 그건 아니면 또 다른 문제입니까? 아 그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지만 네. 지지율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아, 그럼 맞군요. 네, 지지율이 심지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조사기관이 아니라 네. 이제 어느 정도의 독립성 있는 조사기관을 지지율 그 결과를 보면 네. 80% 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큰 지지율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국가 프로파간다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그 조사기관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기성세대예요. 기성세대를 아직은 소련 시대를 기억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 러시아의 일부라고 다들 생각하시는군요. 아빠랑 얘기를 했을 때도 우크라이나에 왜 침공했냐라고 하면 아빠가 마치 그러니까 한국은 왜 전라도에 들어갔나라는 말을 들려요. 그냥 지방 정도로 그냥 인식하고 지방 있군요. 정도 싸움이지 나라 간 아. 싸움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게 강해요. 러시아에서는. 아. 우크라이나는 전혀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 화가 나셨어. 러시아가 설립된 역사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같은 역사, 같은 민족, 같은 문화가 절대 아니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아, 같은 자, 이 문화, 같은 부분을 네네네. 저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번 전쟁에도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청년이 러시아로 가서 군대를 입대했다 이번 전쟁에 참전을 해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저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엄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다시 러시아 군대로 복귀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왜 6.25 전쟁 때 보면은 형은 국군이고 네. 동생은 인민군이고 아. 예, 이런 식으로 그 동족 상잔이 있었던 일이 이번 전쟁에도 일부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망상인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강화됐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제 그 냉전 이후에 지난 30년의 역사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친서방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네. 지금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 그러지만 대만인들은 누구나 우리는 대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믿고 있잖아요. 네네. 단지 중국이 인정 안 할 뿐이고 예.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대만하고 유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서방과의 어떤 EU와 나토와 연결되고 하면서 주권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국가의 비전, 정체성, 희망이 커져버린 거예요. 이걸 러시아가 이해하겠냐는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우리 일부다 이러면은 이제 이 변화된 지금 세상의 21세기 네. 이 문명 사회에선 이게 망상으로 변하는 어떤 과거의 똥꼬집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럼 지금 푸틴 머릿속에서는 동부 지역만 먹겠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다 먹겠다는 건가 보네요. 아니 우크라이나를 먹겠다가 아니라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 지금. 그러니까. 예, 일리아 씨 얘기가. 예, 그리고 실제 푸틴은 그런 사고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황당한 망상이라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언젠가는 이게 전쟁이 끝이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푸틴이 어느 정도가 이제 만족스러워야 끝을 낼 것이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푸틴이 동부 지역 먹고 떨어진다. 네. 그게 한반도 모델입니다. 남북한 분단 모델. 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쪼개버린다. 네. 이런 어떤 제한적인 게 이번 전쟁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것은 최악의 경우엔 푸틴도 그렇게 양보할 수 있고 물러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전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크라이나라는 그 자체 네. 우리의 일부로서 그냥 위장에 넣어서 소화시켜 버리겠다.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그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 전쟁은 교착이나 소강 상태로 빠질지는 몰라도 그것이 전쟁의 종결이냐? 네. 이거는 좀 의심스럽지 않냐 이거예요. 네, 올가님 최근 그 보도 보니까는 젤렌스키가 동부 지역도 절대로 줄 수 없다.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준다 안 준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군이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네. 힘이 없다는 게 전 세계가 봤잖아요. 러시아가 뭐 그렇게 강하지 않다. 관리할 능력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통치하고 점령하고 병합할 능력이 되느냐. 이제 오늘 본 기사의 자료인데요. 네. 원래 동부 지역에서는 친러시아 그런 성향이 약 70%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지금은 1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러 성향이. 그래요? 그게 이제 줄은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도 러시아의 본질을 보게 된 거죠. 이번 전쟁을 계기로.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 유독 동부 지역에 많이 매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부랑 남부 이쪽이 흑해랑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좀 진출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크림반도랑 또 이어져야 되는 그 상황이 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부 지역만큼은 포기를 안 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근데 그 부분은요. 네. 그 동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은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리우폴이라는 쪽이랑. 동부 지역은 이게 왜 히틀러가 1936년인가요? 그 체코슬로바키아 침공할 때 그 네. 체코에 있는 독일인 보호, 그 독일인의 그 생활권 보호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후에 오스트리아, 폴란드 침공으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부 지역에 친러시아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냐면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우리는 작전을 한 것이지 전쟁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평화 유지 활동이라고 그래요. 러시아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확장, 팽창 또는 어떤 그 병합의 개념으로 그 동부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네. 남부의 마리오폴이라든가 네. 그 크림반도 인근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영토를 남부를 다 관통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마리오폴인데 네. 여기는 뭐냐하면 흑해의 어떤 재해권과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물론 크림반도는 그 마찬가지 러시아 보호라는 명분으로 합병을 했지만 마리오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영토에 격리되어 있는 지점을 서로 연결해주는 어떤 그 남부 지역의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 네. 완성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 네.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학적이고 군사적인 의미가 매우 충분한 것이죠. 남부 쪽은. 예, 그 밑에 이제 터키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그 터키 일대에 러시아의 어떤 확고한 헤게모니 장악 이런 면에서 또 군사적인 의미가 매우 충분한 네. 지역이죠. 그럼 올가님,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젤렌스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젤렌스키는 네. 먼저 한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젤렌스키는 우리 자유와 전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엄청난 군사력이 한 사람을 파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네.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게 엄청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엄청 신뢰를 많이 하고 있나 보군요. 지금은. 네, 지금 지지율이 대략 91%이기도 오, 그래요? 하고요. 전쟁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아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좀 위태롭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랬던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아니 먼저 울가 씨한테는 굉장히 좀 심심한 위로를. 그렇죠. 네, 부모님이 지금 네, 네. 키우고 계신다 네. 그래요. 그래서 매일 거기는 안전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나오셨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초기에 미국이 망명해라 그랬거든요. 저 떠나라. 어차피 그때 그 미국의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뭐냐면 72시간이면 끝난다. 전쟁이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망명해서 임시 정부를 세우는 게 어떠냐. 망명 정부를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권유를 미국이 젤렌스키한테 했는데 젤렌스키는 거부했거든요. 네. 여기서 끝까지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이랬단 말이죠. 자, 이런 대목이 참 궁금한 거예요. 미국도 우크라이나는 못 버틴다 그랬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의병처럼 일어나 대단한 거네. 이러는 시민들이 있었고 젤렌스키는 또 그런 걸 알고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네. 정말 우리로서는 참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제가 일단 어.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한국에서도 젤렌스키가 이게 항복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확실하게 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를 파괴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게 젤렌스키 아니라 푸틴과 러시아군이죠. 네. 그리고 젤렌스키가 한복하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네, 뭐 국민의 열망도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젤렌스키 뭐 코미디언이라고 뭐 정용 씨가 막 그렇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주 그 강단 있는 분이네. 법대 젤렌스키. 출신입니다. 법대 출신이야. 오. 네, 아주 강단 있는 분이야. 젤렌스키가. 저도 사실은 이제 정쟁이 시작하기 이전에 네. 젤렌스키에 대해서 딱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젤렌스키는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리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왜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그 질문하셨듯이 왜 갑자기 이렇게 군사력이 넘치는 나라가 이렇게 막 보복거리면서 72시간 동안 원래 정복해야 하는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니까 네. 젤렌스키를 자기를 통해서 나라의 리더잖아요. 나의 네. 리더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그런 자리인데 이 상징적인 자리에서 나는 항복하지 않겠고 나의 국민에게 내가 리스크를 하더라도 믿겠다라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던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심리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그렇지. 우리가 한 공동체다, 아. 한 집단이다, 한 나라다. 우리 리더가 있고 이 리더가 지금 우리를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잘 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그 언제까지 어디까지 저 원하는지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푸틴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정쟁의 목적 자체가 되게 불투명해서 음. 정쟁이 끝날 시점은 푸틴 머릿속에서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처음에 침공했을 때는 딱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무장화 이렇게 그러니까 무기장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단계이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푸틴만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이제 야권 세력을 들어보면 5월 9일까지는 끝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5월 9일이라는 게 그 승전 2차 세계 대전의 그렇습니다. 승전의 날이라고 큰 전승기념일이고. 명절인데 네. 푸틴이 그거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70년 후에 내가 다시 나치를 이겼다라는 식으로 저기 국민들에게 이제 포장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마리오폴 함락이에요. 맞아요. 네. 예. 지금 그 마리오폴을 방어하고 있는 아조 군대라고 있어요. 처음엔 민병대였습니다. 지금은 정규군으로 편입이 됐죠. 그래서 이 젤렌스키가 처음에는 이 아조프 연대에 대해서는 이게 극우 나치, 신나치 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다가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방어의 주력으로 급부상되면서 정규군으로 그 전에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런데 친나치 세력을 멸절시키겠다는 이 명분, 푸틴 대통령의 면정이 바로 이 아조프 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아조프 대대의 어떤 친나치의 색깔을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전쟁 중에 많이 진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저 성소수자나 집시를 탄압하던 이런 어떤 옛날 우리 같으면 서북 청년단 같은 이런 형태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 엄연히 정규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대가 아직까지는 그 저기 마리오폴을 지키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푸틴은 이제 그 이쪽에서 작전의 목적이 군사적인 재생을 불가능하게 군사적 기반을 말살한다는 게 전쟁 목적 중에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조프 연대에 대해서는 멸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완전 선멸 해가지고 다시 재기 못하도록 하는 여기까지 네. 혼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리오폴을 점령해서 모든 군사적 기반이 재생되지 않도록 어떤 지속적인 통치가 가능한 부분까지 가줘야 그래야 여기 뭐 전승절 때 우리가 나치를 못 찔렀다 이런 식의 어떤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올가님이 교수님 말씀에
조금 기분이 언짢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아까 그 네오나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기분이 언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러시아에서 말하는 네오나치는 실제 그 후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든 곳을 나치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아 확대 왜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먼저 이제 왜 그러는지는 나치라고 해야 명분이 서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먼저 러시아 사람들의 눈에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의 나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먼저 유럽 모든 국가에 극우파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하실 수 있게 헝가리는 극우파에 대한 지지율이 49%고 프랑스는 13%, 이태리는 17%, 오스트리아는 26%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극우파에 대한 지지율이 2%도 안 됩니다. 아. 그리고 극우파는 우크라이나의 그 의회에 의석 가질 수도 없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체적인 힘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 극우파는. 아주 극소수군요. 네. 네. 아조프는 그 사람들의 전체적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네. 주권 국가의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지키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사실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가진 개인적인 생각이나 성향이 중요하진 않고요. 네.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전체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네. 전에 지지율이 2%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나치랄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성과를 내면 나중에 뭔가 좀 권세를 얻지 않을까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아, 네네. 우크라이나 여기 사람들한테 나치라고 하는 거는 혹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뭐 뒤집어 씌우기라고? 혹시? 뒤집어 씌우기죠. 뒤집어 그러니까 씌우기예요. 이거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라 이제 거의 크림 그 합병 사건부터 이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8년 동안 계속 꾸준히 국영 TV를 방송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먹여준 거예요. 먹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치라고 욕을 이제 하고. 아까도 올가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돈바스에서 이제 정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8년 동안 러시아가 꾸준히 거기는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명분을 내서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치 카드를 꺼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의 정권들이 나치가 잡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내정 중에 있었고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을 거냐 네. 라는 식의 8년 동안 프로파간다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네.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너네는 그 탈나치를 주장하면서 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는 그런 뉴스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아예. 내가 보냅니다 그거. 아이고 그거 맞지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어떤 그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 뉴스와의 전쟁.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심리전이 전쟁 이전에 먼저 시작되고 전쟁 이후에 더 커지는 하이브리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양상을 보면 아무리 여론의 중심을 파괴해도 복구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렇게 해서 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그 어떤 의도와 교리를 분쇄해 버립니다. 외국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는 그 초소형 지구 저궤도 위성이 바로바로 그 통신을 복구해주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들을 보면은 이거는 저 사이버 의병의 출현이다. 그리고 진짜 정부군이 약화했을 때 시민군, 의병 또는 어떤 그 시민 의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사이버와 드론으로 무장하고 여론까지도 장악해 나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쟁 범죄가 은폐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학살의 현장이나 전쟁 범죄가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했었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그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자작극을 했다 이렇게 러시아가 주장을 하는데 다 드러났잖아. 이걸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수단을 통해 가지고 네. 그냥 밝혀버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리와 가치의 전쟁, 도덕의 전쟁, 또 어떤 사이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았다. 이게 이번 전쟁의 양상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됐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잘 몰랐던 부분도 오늘 좀 알게 됐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올가님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맞죠. 예. 연락은 나라가 그래도- 먼저 걱정됩니다. 연락은 아. 좀 잘 되고 계신 거죠? 네네 인터넷은 잘 됩니다. 인터넷 잘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보다 이제 더 걱정은 지금 올가님이 반차를 내고 왔어요. 예, 빨리 지금 네, 회사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가장 큰 매우 급합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정말 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일리아님, 네. 빨리 좀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네. 네, 부탁 노력해 볼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